울산 시정 울산편입니다. 이 행사는 무슨 큐시트가 없습니다. 일정도 없고 그래서 우선 중구 울산 전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도와주신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먼저 소개를 올리고 다음 사계는 우리 안민석 의원님한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당위원장하고서는 이상한 의원님 앞으로. 식사 없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식전 축하 공연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일어나라 했다가 다시 하시면 아니 일부러 우리가 네, 아유 아닙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시당 분리당으로서 오늘 뜻깊은 자리에 저도 한숟갈 보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당 위원장님 덕분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곡으로 우리 부담 없이 우리 학창 시절에 탐식 들어본 멜로디일 겁니다. 우리 포스트 메들리. 자, 미국 민요의 아버지이죠. 우리 학창 시절에 탐식 들어본 겁니다. 부담 없이 한번 연주했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하모니카 연맹 울산 지부장으로 있습니다. 자, 하모니카는 추억의 악기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학창 시절을 생각합니다.
저 올라오신 데가 한국말 하시는 좀 여러분 앵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직 앵콜 아닙니다. 원래 중국 하게 돼 있습니다. 자, 포스터 들리는 우리 학창시절에 잘 아시지만은 미국 문화거든요. 미국 문화인데 저도 시당 당으로서 어쩌든지 대선이 잘 돼가고 미리 축하하는 기념으로 우리가 대선 승리해서 와이리 존노 하면서 우리 축하 잔치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오늘 한국 민주들이 신나게 한번 축하 잔치 축하송으로 한번 부릅니다. 이어졌습니다. 박수 나올 때까지 마시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 행사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또 한국 네, 그럼 죄송합니다. 1절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신 곡 선발 선생님 1절만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황문화 의원님 너무 존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을 잘 모르시지만 페이스북에 항상 제가 댓글 의원님 그 검찰은 왜 고개를 돌리셨는가 그 사진 찍어갖고 표지를 올리고 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뭉쳐든다 행사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빈들이 많이 와 계시지만 짧게 내빈들을 한꺼번에 좀 더 무대에 모셔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당위원장은 우리 이상한 의원님, 그리고 오늘 이 뭉쳐든다에 주문하신 안민석 우리 경기호성 의원님, 지역위원장님,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역위원장님부터 먼저 소개 올려야 하니까 우리 신규명 남구갑 지역위원장님, 꿀죽은 오세훈 위원장님, 동구 지역위원장 대행하고 오신 정청석 우리 위원장님, 저는 충북의 박양구입니다. 인사 말씀을 좀 더 30초씩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당위원장 이상은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당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재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또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야, 니 와 그래 빼져놓으리 하더라. 제 몸무게가 95kg입니다. 악수를 하니까 소리 와 그래 크노. 농사 꾸이다 이게야. 사실은 농군의 아들입니다. 이 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년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가짜 누수와 판을 칩니다. 그래서 진짜 누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라스 같은 우리 민주당의 미래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0초씩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왜 이렇게 빨라? 네, 다음은 오늘 뭉쳐야 뜬다 우리 서울서 울산까지 내려오신 우리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오산에 안민석 의원님이 진행을 제가 왜 서투냐면 원래 저희 준비를 엄청 했는데 빠른 행사 진행을 위해서 제보고 사회를 보락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와서 사회 보겠습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님한테 모든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 반갑습니다. 뭉쳐야 뜬다 전문 사회자 안민석입니다. 제가 졸지에 뭉쳐야 뜬다 여기 이거 하면서요, 제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수도권 내리오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정치 행사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될 텐데요. 일단 이 오늘 오신 의원님들이 딱딱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들의 책임이고요. 뭐 웃길 자신이 없으면은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한두 번씩은 웃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격식과 형식을 좀 탈피해서 전국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이정현 후보나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이 지방으로 좀 내려가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도 뭉쳐뜬다 제일 처음에 간 곳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있어요. 전두환의 고향 합천을 갔는데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국회의원을 처음 봤다는 우리 당원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서로 막 부둥켜 갖고 눈물 흘리고 국회의원이 이렇게 생겼구나. 오늘 이제 울산에서는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 포함해서 이제 5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 분씩 올라와서 자기 이제 개인기를 보여드립니다.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시는, 그러니까 절대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순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또 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초선부터 합니다. 이 오늘 오신 분 중에서 가장 젊은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요? 아, 장난하지 마시고. 저기요, 이탄희 의원이 저 판사농단, 사법부 판사농단을 폭로했잖아요.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줄 알아요. 안 많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 나이가 젊은 우리 이탄희 의원님부터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탄희 10분 넘으면은 마이크 무조건 뺐을 테니까 자 10분 시작. 아니 근데 이게 약속하고 다른데요. 제가 원래 순서가 한참 뒤였는데 그래서 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할 얘기 생각해야지 이랬는데 완전 망했네요.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용인정 출신 이탄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이야기하는데 대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죠? 선거운동 관련된 거여서.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요즘 제가 가슴과 머리가 전부 다 대선으로 가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대선으로 갑니다, 얘기가. 뭐 어떻게 하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정말 대선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근황 토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근황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웃기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엄청 진지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웃을 일은 많지 않으실 거고요. 제가 저기서 대신 저 스스로 웃는 걸로 사진은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선대위직을 아시다시피 반납하고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7곡에서 시작했어요. 7곡, 구미, 대구, 마산, 창원, 부산도 갔다가 여수로 넘어가서 나주도 갔다가 송정, 광주, 지난주에 또 의정부 갔다가 이제 울산까지 왔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고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졸 취업하신 뭐 백원공, 항해사, 그 다음에 뭐 심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하시는 분들, 뭐 영세 자영업자, 편의점주, 또 신혼부부들, 또 혼자서 어렵게 부모님 모시고 사시는 뭐 중년의 남성들 이런 분들 두루두루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현장을 훑고 다니고 있는 걸까요?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거 답을 맞추시면 제가 상 드릴게요. 대선 성공을 위해서 시켜서 누가 시켰단 말입니까 그러면? 네. 한번 맞춰보세요. 손 들고. 왜 이렇게 현장 뛰는 걸까요 제가? 아 정답이라고 외치고 싶은데 네. 마음은 정답입니다만 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네. 내가 좋아서 못하는 국정과 윤도련을 박살내고 반드시 정권 창출을 네, 투쟁! 네. 뭐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는 지금 우리가 시대 정신까지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나마나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일종의 컨센서스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합의점이 하나 있다. 마치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갈라진 것처럼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정치도 양극화돼 있다. 청년과 장년층의 갈등, 지방과 수도권의 갈등, 청년층 내에서도 남성, 여성, 이대남, 이대녀, 그 안에서도 뭐 20대 초반, 후반, 30대 초반, 후반 다 갈기갈기 찢어놨잖아요. 엄청 생각이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쭉 다녀보면서 느낀 거기도 하고 그 전부터도 그럴 것 같았다는 점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시기의 국민들의 합의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관료정치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관료정치 극복. 관료정치 좀 극복해보자.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실제로 우리가 선거를 해서 뽑을 수 있는 선출직 공직자는 1%가 채 안 됩니다. 99%의 공직자들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직접 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촛불혁명도 있었고 2016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4회 연속으로 전국선거를 이겼잖아요. 역대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99%가 넘는 공무원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우리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지지, 뭐 비판적 지지, 서운함, 아쉬움 넘어서 분노,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평가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뜯어다 보시면 사실은 다 관료 정치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조응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무언가 우리가 적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시간 끌고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나중에 결국 대책을 내놔도 이리저리 물타기 돼서 흐지부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게 아주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국민들 중에 일부만 느끼고 있을까요? 이게 뭐 진보적인 국민들만 느끼고 있는 거고 보수적인 국민들은 모를까요? 이게 20대 청년들만 느끼고 장년층은 안 느낄까요? 수도권에서만 느끼고 지방에서는 안 느낄까요? 노동자들만 느끼고 우리 자영업자들은 안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관료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거기에 온통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우리 막 포털, 유튜브 이런 데를 막 덮고 있는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만히 보세요. 정말로 국민들 관심을 가지는 뉴스가 뭔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그래도 아름아름 335 얘기가 퍼지는 것들이 뭔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게 다 이 관료 정치를 극복하는 이슈랑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관료 정치를 극복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 정말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 우리 4월 달부터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여러 번씩 하면서 소급 적용하자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됐잖아요. 관료들 벽에 부딪혀서 안 된 거죠. 우리 5차 재난지원금 100% 줘야 된다. 우리가 여러 번 토론까지 하고 해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사실상 결정한 거잖아요. 그거 안 됐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법원 문제, 저는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법원 문제, 판사 임용하는데 경력자들을 뽑을 거냐 아니면 사회경험 전혀 없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말 잘 듣는 판사들을 뽑을 거냐 이 문제도 법원 행정처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에 막혀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토론 못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부동산 문제. 지금 문재인 정부 뭐 부동산 문제 때문에 폭망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받기도 하잖아요. 부동산 문제 잘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까? 2016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왜 올랐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 14년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그때는 집값이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집 있으면 거지 된다고 그랬어요. 집 사는 사람이 없어서 전세값이 매매값 쫓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값 띄운다고 그때 했던 일들이 보금자리 아파트 중단시켜버리고 신도시 백지화해버리고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들
양성화하는 법 만들고 이걸 2013년 14년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속에서 핵폭탄을 계속 터뜨린 거예요. 그걸로 인한 쓰나미가 2016년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2017년에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처음으로 부동산 대책 내낼 때 사람들이 막 생각했죠. 저 쓰나미 오는데 얼마나 방파제를 높게 세울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쫙 다 긴장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놨던 대책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해 여름에 소위 말하는 안도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동산 값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제대로 방파제를 못 세웠을까요? 그때 2017년에 부동산 대책 세웠던 그 실무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2014년, 14년 계획 다 세웠던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 제가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대한민국의 99% 이상은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들이고 그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여러 번 선거를 이겼고 촛불혁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세계사에 유례 없는 그런 명예로운 혁명을 했지만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여전히 국민들한테 조응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화두는 관료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 체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모두 다 우리가 유능한 정치 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정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저는 다시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추진력 있는 리더십. 그래서 모두 다 남녀노소, 진보, 보수 상관없이 대선 때 추진력 있는 리더십이 등장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선거운동 아니죠? 네. 뭐 특정한 예가 아니니까요. 네. 또 한 가지, 두 번째 있습니다. 그럼 추진력 있는 것만으로 되느냐? 추진력만 강조하면 무서워하는 국민들이 있어요. 네. 좀 무섭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막 추진해보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역동적인 민주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추진력 있는 리더십도 있지만 민주주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십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는 민주주의인 것이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서 현장에 조응하는 정책, 현장에서 살아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관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 관료 정치 극복을 위해서는 제가 유능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능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현장 뛰고 있습니다. 된 거죠 벌써. 네. 저 마지막으로 그럼 한마디만. 진짜 올 얘기를 해도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못 하니까 무시하게 답답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됩니다. 알아듣고 계시죠? 네.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거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답은 같이 만들어가는 거겠죠. 뭐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지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열심히 하는 만큼 물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민주당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쉬운 답 선택하지 않고 계속 잘한 점은 승계하고 부족한 점은 메워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하는데 저 쉬운 곳, 유아풀로 안 넘어가고 깊은 곳에서 헤엄치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부족한 점은 많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정치인들, 자랑스러운 정치인들, 답을 찾아보고 있는 정치인들 눈여겨봐 주시고요. 지지해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잘못할 때는 잔소리도 해주시고 하면서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함께 해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아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제 선관위에서 딴 건 괜찮은데 의원님들이 왜 가는지도 다 압니다 저희들. 근데 그 이재명 후보 지지 발언 이거 하면은 서로가 평온해지니까 그건 하지 마십시오. 저 대신에 이제 의원님들 자유롭게 좀 발언하시고요. 신규명 변호사께서 위험수위에 올라가면은 옐로우 카드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우리는 울산에서는 신규명 의원님만 믿고서 저는 문제 없는 거죠? 저는 근황 얘기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전국 노래자랑 보시면은 무대 근처에서 어르신들이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송혜 씨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몽돈하면서 이렇게 좀 그 추임새 부대 아줌마들 몇 분 데리고 다니는데 그분들 안 오셨는데 울산에서는 저 두 분들이 오늘 잘해주시네요. 자, 들어가 계시고요. 자, 다음이요. 두 번째인데 이 중에서 의원님들 오늘 오신 의원님들 중에서 울산서 초등학교까지 졸업한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구? 네, 양 의원님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립니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졸업은 못했어요. 10월 달에, 초등학교 6학년 10월 달에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의 봉천동의 그 산동네에서 제가 울산에서 1호 아파트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시 가보니까 연립주택 같은데 넝쿨 아파트? 네, 거기 살았어요. 네. 그때 11.6대 저희 소풍이었는데 갔더니 대통령 돌아가셨다고 소풍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 아파트 앞에서 집에 갔더니 아버지도 오셔가지고 그 뒷산에 놀러간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산이 다시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거기가 다 아파트로 바뀌고. 네. 제가 별명이 대학교 때까지 진지거리였어요. 그래서 재밌게 앞에 이탄희 위원님처럼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진지한 얘기만 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얘기들 좀 중심으로 해볼까 싶습니다. 지금이 39분인데 10분이니까. 네. 앞에서 관료 얘기를 좀 하셨어요. 제가 그걸 참 철저하게 느낍니다. 철저하게. 특히 원전 분야는 그런 게 많은데요. 여러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참 우리가 관료사회를 다스리지 못한 저는 다음 정부는 그냥 유능한 분이 관료를 정말 일 잘하게 만드는 사실 공복인데 일하는 일꾼들이 돼야 되는데 그 월성원전 1호기도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박근혜 정부 때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에 책임이 있던 관료들이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월성원전 1호기가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여기 울산 북쪽에 있잖아요. 1983년이에요. 1983년, 70년대 건설을 해서 83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언제 있었죠? 86년. 근데 왜 우리가 짓는 원전들은 체르노빌 원전과 다르게 경납 건물이 튼튼하게 있어서 그래서 폭발해도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강화된 안전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게 월성원전 1호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여전히 그 법을 개정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발의는 했지만 여전히 원전이 건설하고 준공할 때 안전 기준이 계속 적용이 됩니다. 미국이 원전이 숙련 연장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시간으로 안전 기준을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우리가 싼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월성원전 1호기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수명 연장이 되면서 체르노빌 원전과 똑같은 안전 기준을 지킨 월성 2호기만큼이라도 안전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법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울산에도 아마 원고가 많으실걸요.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한 거 취소해달라고 원고로 신청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전국에서 한 2,000명이 넘게 일주일 만에 모였는데, 그래서 2017년 2월 달에 행정법원에서 결정이 났어요. 수명 연장 한 거가 위법이라고. 근데 그 판사분이 우리 김승원 의원님 아시죠? 김승원 의원님하고 아는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그분 한번 제가 찾아뵙고 싶은데, 사실 월성원전 1호기가 수명 연장되는 과정이 굉장히 위법한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 정부에서 그 안전성 문제를 사실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담당했던 관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은 거죠. 그러면서 경제성 문제로 이렇게 튄 게 있다. 뭐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이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이 관료들 일 잘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거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기 울산의 대표적인 국민의힘 정치인 김기현 원내대표 휘어진 도로건. 근데 사실 서울 사람들인 제가 몰랐지 울산 분들은 다 알고 계셨죠? 왜 도로가 휘었을까? 왜? 사실 전 모르고 있다가 제가 경선 때 여기 오면서 의원님들 만나 뵙고 하면서 그 얘기를 의원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도로가 어떻게 그냥 바로 가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근데 휘었어요. 거의 각도가 한 7, 80도 정도 휘어버렸죠. 그렇게 휘어버리면 사실 운전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그 휘어져서 통과한 땅이 누구 땅입니까? 네. 근데 여러분께서 그거를 제기를 하셨어요. 휘었다고. 근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하나 더 밝혀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역보고서예요. 용역보고서. 도로가 휘일 때, 휘어져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될 때 그때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거자료가. 공무원들이 그걸 휘어서 회의자료로 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랬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찾아낸 겁니다. 사실 울산시의 공무원분들도 고생 좀 하셨어요. 그 울산시청 지하 1층에 있는 자료실을 다 뒤져가지고 며칠 동안 뒤져서 찾아낸 거예요. 그 용역보고서가 저희가 공개한 자료인데, 처음에 착수보고서는 보통 그런 걸 노선을 정할 때 토목 관련한 전문가, 도로 관련한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착수보고서의 노선을 제시합니다. 1안, 2안, 3안. 다 직선이에요. 출발이 다를 뿐이에요. 출발을 어디서 하냐가 다를 뿐이지 역세권 어딘가에서 삼동면으로 거의 다 직선 코스예요. 근데 중간 보고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간 보고는 어떻게 생기죠? 울산시에다가 그 착수 보고서를 보고하면서부터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게 중간 보고죠. 첫 번째 중간 보고부터 휘어진 도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존의 그 직선인 도로는 점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간 보고, 마지막 최종 보고서는 그 점선 도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휘어진 도로가 기본값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울산시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해명을 하셔야지. 왜냐면 그때 울산시장님이 누구셨죠? 그때 국회의원이 박맹우 울산시장은 그 다음에 어디 가셨죠? 김기현 당시 남구울 국회의원 그 자리로 울산시장님이 가시고, 그 당시 김기현 국회의원께서는 울산시장으로 가시고 자리 바꿈을 하셨어요. 아니 그럼 그 해명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죠. 아, 터널이라서 땅값이 없고 뭐 개발일 땅이 아니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철탑 가로질러 가서 그 현장 가보셨어요? 근데 문제제기 하시면서 현장을 가보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여쭤보니까 우리 박향로 위원장님 같이 갔잖아요. 근데 처음 가셨죠? 울산에 계시면서 처음 가셨대요. 아니 송전철탑이 지나간다 그래서 가봤죠, 현장에. 그리고 깎아지들은 산비탈이라서 가봤죠. 박향로 위원장님 그 철탑 지나가던가요? 아니요. 철탑이 희한하게 돌아서 가요. 송전철탑도 이 김기현 원내대표 땅 주변으로 딱 꺾여서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땅을 가봤더니 그냥 구릉지예요. 그리고 그 안에 평지가 숨어 있어요. 네. 그래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에 그 앞에 산을, 그러니까 언덕이죠. 산도 아니에요. 절토하는 걸로 나옵니다. 절토해서 들어가는 걸로. 물론 우리가 내곡동 땅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개발할 수는 없지만 거기가 보존관리구역이에요. 평당 얼마짜리 땅인지 아세요? 보존관리구역. 평당 1,053원. 1,000원짜리 땅이죠. 1,000원짜리. 근데 여기 입구에 지금 마을이 좀 개발 호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세권 주변이니까. 근데 거기에 그 저희가 찾아낸 문서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박맹우 울산시장님 직인이 찍혀있는 의견서 중에 하나가 이 보전관리구역의 농지는 보전 가치가 없다라고 써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애초 계획 때처럼 그 노선으로 도로가 뚫리면 물론 대규모 개발은 안 되겠죠. 하지만 최소한 도로 옆에는 뭘 할 수 있죠? 택지 가능하잖아요. 그 인근의 기본 대지 택지는 아무리 보전관리구역이라 하더라도 4층 이하의 건물 80% 정도의 용적률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00원짜리 땅이 최소한 200만 원짜리 이상은 될 거예요. 그 근처 동네에서 지금 300만 원, 500만 원 합니다. 택지들이.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터널이 지나갈지 뭐가 될지 그건 어디서 결정된다? 내년 실시 설계 용역 들어가는 내년에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장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이 땅 주인께서는. 네. 이게 우리가 권한이 개인의 사적 이익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권한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민주당 오직 국민만 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익에 의해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게 많이 있으시죠? 예. 네,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려운데 네,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울산시 의원님들 행정감사 이제 시작하시죠? 특별위원회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뭔가 권한을 사용하고 그 관계를 이용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파헤치고 진실을 알리는 게 우리 정치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가 그런 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 의원님이 굉장히 집요하게 좀 파헤쳐 계시고요. 또 시민운동가 출신이라 가지고 싸울 줄 아는 그런 정치력도 가지고 계시고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를 옆에서 측근에서 지금 도와왔고요.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를 이제
특별하게 자문하고 계신데 제가 좀 여쭙게 문자는 사전에 시나리오 없어요. 그냥 즉흥으로 제가 던지는 질문인데요. 양희원 의원이 봤을 때 이재명의 장점 한 가지하고 단점 한 가지 그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장점은 여러 개라서 하나만. 굉장히 개혁적인데 유연하다. 네. 단점은? 단점은 좀 장난기. 아니 좀 이렇게 진득하게 좀 이렇게 누구처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장난기가 있으셔가지고 그런 걸 좀 숨기셨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시기 전에 이제부터는 제가요? 다음 순서 네. 그거를 실제보다 훨씬 더 뻥튀겨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잘 좀 해주세요. 사실은 제가 황운하 의원님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가니까 수전순이라서 저는 그러지 않아도 황운하 의원님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멋있게 제가 김기현 원내대표 이 토건 비리를 추적하면서 고래고기랑 그다음에 그 김기현 형제들 제가 그 고발했는데요. 그 형제들을 둘러싼 그 검사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검사 밑에 있는 수사관의 그 고소강요, 그걸로 이제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죽음.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황운하 의원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저희 신랑이 저한테 항상 단골 얘기하거든요. 제발 사인 좀 받아오라고. 사인 좀 받아오라고. 아직 제가 사인 받을 요청을 못했는데 오늘 아마 요청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황운하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네,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희원 의원님 과대 포장해 주셔가지고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4시 54분이어가지고 저도 한 10분 정도 고래고기 사건이 어떻게 함영 사건으로 둔갑되었는지 그 과정을 아까 우리 이상원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또 가짜 뉴스가 우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려진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나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만 가짜 뉴스에 이렇게 취약한 건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 의해서 특히 가짜 뉴스가 많이 이렇게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나마 좀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사실 내가 황운하한테 직접 얘기 들었는데 그거 아니라더라 이렇게 하면서 좀 진실을 알리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1인 미디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1999년 그러니까 한 22년 전부터 검찰과 좀 싸워왔습니다. 제가 보는 검찰은 너무 불공정하고 너무 난폭하고 그리고 몰상식한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저는 가까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검찰 권력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그 소리를 내다 보니까 검찰한테 계속 찍혔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검찰 권력이 청와대 권력도 갖고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 누구냐와 관계없이, 즉 대통령이 누구나 관계없이 역대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항상 검사 출신이었어요. 검사 출신인 민정수석이 경찰, 검찰, 국정원 등의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한테 찍히면 그건 절대 승진이 안 돼요. 이제 일정 계급 이상의 인사권은 청와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속 승진해서 이제 물도 먹고 뭐 이렇게 좌천도 되고 이렇게 지내오다가 어찌 해가지고 참 기가 막히게 그 뭐 결국은 이제 촛불 시민 덕인데 제가 정상적이었다면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가 이제 2017년이 마지막이거든요. 그 2017년 12월에 대선을 해야 정상이에요. 그럼 제가 2017년 12월에 제가 정년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촛불 시민들이 대선을 일찍 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5월 달에 대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울산에 오게 됐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것이죠. 그 전에 있던 우병우가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황운하는 절대 승진이 안 된다. 그런 줄 알아라. 그래서 이제 저도 당연히 승진을 포기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뭐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싶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울산에 오게 됐고요. 와서 이제 처음 그 접한 사건이 바로 고래고기 사건입니다. 제가 오기 전인 2016년도에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고래고기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불법적으로 포획해서 고래고기 포획은 이제 불법이잖아요. 포획해서 해체해서 창고에 보관해 둔 그곳을 이제 촛불 입수해서 급습을 해서 고래고기를 압수하게 되죠. 압수한 고래고기를 이제 검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중에 약 30억 가량을 업자들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고래고기는 정상적이라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고래고기가 업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 시기는 장생포에서 이제 고래 축제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업자들은 큰 이익을 얻게 된 것이죠. 고래고기 수요가 많을 때 고래고기를 폐기되어야 되는 고래고기를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뭔가 이 썩은 냄새가 나죠. 뭔가 이제 구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검찰이 왜 그 불법적으로 고래를 돌렸을까? 참 굉장히 무모한 짓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돌려줬습니다. 근데 경찰은 이제 검사들에게 이렇게 종속관계, 상하관계에 있다 보니까 아무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얘기를 못하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경찰에 있을 때 늘 또라이 소리 듣고 아웃사이더 소리 듣고 비주류 소리 들으면서 상사들하고 많이 부딪혀 왔습니다. 그 검찰하고도 이제 그래서 부딪힌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은 자체적으로 이걸 수사할 의지가 없을 테니까 우리가 수사를 하자 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압수수색이 없이는 수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바로바로 이제 기각을 하고 그 해당 검사를 부르니까 검사는 해외로 가버렸습니다. 공무원이 수사 중에 해외로 가는 것을 허용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출국을 일단 금지시켜놓고 해야 되는데 해외로 가버렸어요. 아무튼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는 좀 지지부진해지고 울산 검찰은 저한테 앙심을 품게 되죠. 보복하겠다. 두고 보자. 이렇게 하던 차에 어느 날 이제 김모 씨라고 제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김모 씨라는 건설업자가 김기현 동생이 30억을 받기로 한 약정서가 있다라면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효성 그 신천동에 효성 해링턴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그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시공업자가 바뀝니다. 그 시공업자를 그러니까 애초에 그 시행권을 갖고 있던 이 김모라는 분이 이 시행권을 되찾아오려고 그래서 그 땅 주인에게 30억을 더 주고 그걸 다시 찾아오려고 해요. 바뀐 시행업자에게 30억을 주고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데 그 소리를 그런 얘기를 들은 김기현의 동생이 그럴 것 같으면 나를 줘라.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 그래서 30억을 주고 시행권을 되찾아오는 약정서를 맺게 됩니다. 2년 계약을 그렇게 맺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겉으로 쓴 계약서는 그렇게 안 썼죠. 뭐 분양을 대행해 주니 뭐 이러지만은 김기현의 전생은 분양을 대행해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터무니없는 얘기고 본인도 사실은 이면의 약정서에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도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하는데 그 사건도 어쨌든 덮입니다. 검찰은 그 사건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황운하가 하는 사건은 보복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사건을 보복을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그 이익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김기현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하고 검찰은 결국 공동의 적이 황운하가 공동의 적이니까 김기현 사건은 덮고 황운하는 마침 그 김기현의 비리를 수사하는 그 경찰을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고발해 주니까 잘 걸렸다 해가지고 이 사건을 바꿀 생각을 합니다. 즉 이 사건을 덮어버리고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문제 삼고 김기현 쪽을 불기소로 돕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거 사건이 커지고 해서 이른바 하명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김기현 관련된 부분을 4개의 사건을 수사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고소, 고발, 첩보 등에 의한 수사인데 이미 2건은 유죄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유죄 판결은 왜 유죄 판결이 됐냐면 어찌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유죄 판결 받은 부분 김기현이 도합받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한 1억 정도에 상당해요. 1억 정도에 상당하는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2 사건은 하나는 김기현의 형제들이 어떤 그 출처를 알 수 없는데 수입이 없던 2 사람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2억 2천만 원이나 받습니다.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는 짐작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 그것이 추적이 안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추적이 되는데 검찰이 청구를 안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사건은 그냥 덮입니다. 그 덮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경찰에 대한 보복으로만 비춰지면은 이것이 자신들에게 수사의 정당성이 좀 뭐 이렇게 훼손될까봐 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좀 끙끙 앓았다 할까 이렇게 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못하고 멈칫멈칫 대다가 그러다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총장이 됩니다.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막 조국 사건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 거죠. 청와대를 상대로 막 뭐든지 공격을 해보려고 하던 그런 시기에 이 사건을 청와대로 연결시켜 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하명이라는 사건으로 엉뚱하게 변질됐어요.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엉뚱하게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정작 기소돼서 재판을 받을 사람은 그냥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피해자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울산 시민들에게 기소돼서 재판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야 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정치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한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울산 시민들은 여러분들께서는 좀 스피커가 되셔서 1인 미디어가 되셔서 사실은 그 사건은 검찰이 둔갑시킨 사건이다. 지금 그 사건이 기소가 된 지 얼마가 지났나요? 곧 2년이 다 돼가는데 청와대와 관련됐다는 증거를 하나도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원래 없으니까. 그건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이거든요.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청와대가 나중에 무죄가 되면 뭐 말고 그때 기소될 때도 실무 검사들이 이거 무리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윤석열 그때 그 총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기소하라고 이렇게 했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니 그 사람은 지금 책임 안 지고 그냥 옷 벗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당한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엊그저께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기소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 기소를 뭐 죄 없는 사람은 기소하면 안 되고 죄 있는 사람 덮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왔다라고 했지만
죄 있는 사람을 덮고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한 사건이 바로 이 울산 사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고 이 사건에서는 이 기소될 사람과 재판받아야 될 사람이 바뀌었다. 바뀌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계셨어요? 네. 그래요? 라디오 방송 때 김영정 라디오에 김기현이하고 황원아 씨하고 막 전화로 막 했잖아요. 예, 그죠? 어디서 오셨어요? 울산. 저거 우리가 동원한 분 아닙니다. 제가 근데 저는 황원아 씨하고 김기현이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황원아 씨는 조리 있게 말씀을 잘하시더라고. 근데 저거 우리가 동원한 건 아닙니다. 저도 울산 고래고기 사건의 전말을 자세하게 지금 들은 게 좀 처음인데요. 우리 당원들이나 특히 울산 우리 시민들이 이거 좀 잘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전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굉장히 기울어진, 울산이 특히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민주당 동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면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런 고생 안 하셔도 될 텐데 굉장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자신 있게 이 사건에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검찰이 꾸며낸 사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기현 변호사가 그 사건을 잘 알아요. 잘 정리해놨더라고. 최근에 한 10여 페이지 이상 막 엄청 길게 그 사건의 진상을 잘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 출신이라 가지고 법을 잘 알아요. 법을 모르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실명 막 이야기하면서 또 허위사실로 또 고발되고 막 그럴 텐데 청장님이 좀 잘 다시 아무튼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 당원들하고 열심히 좀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이제 뭉때는 원칙 중에 하나가 사진은 열심히 찍어주기.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 잘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임종석 의원 소개를 있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부풀려가지고 임종석 의원님 지금까지 저까지는 초선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여기 오신 스타급 의원님 저 제외하고 나머지 다 스타 의원들이십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시기 어려운 스타 의원이신데 지금부터 이제 재선 의원님이십니다. 임종성 의원님 이재명 후보를 열심히 도우셔가지고 이른바 7인회에 이렇게 항상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죠. 전국을 막 누비고 다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는 그 의원들 중에 가장 호남형, 그러니까 호탕한 성격을 가지고 호탕한 성격에 진솔한 성격을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또 재밌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재밌으세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에서는 그래도 제가 아이돌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예요. 경기도 광주. 이 전라도 광주는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거의 무조건 당선이고, 경기도 광주에서는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낙선입니다. 제가 54년 만에 해봉신익기 선생님 이후로 54년 만에 경기도 광주에서 민주당으로 국회의원이 처음 됐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이곳 경상북도, 또 울산, 그죠? 대구, 부울경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이 어려운 곳에서 어디 가셨나? 우리 의원님 소개 좀 해드리려고 했더니 이상훈 의원님께서 저 뒤에 계시는데 이 어려운 곳에서 당당하게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라온 과정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왜 이재명인지 또 이재명과의 관계는 무엇 때문에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완전 저희 오늘 6명의 국회의원이 다양성입니다. 예? 시민단체 시민운동 하시던 분도 있고 판사님도 있고 총장님도 계시고 저처럼 그냥 놀다가 이 정치의 길을 87년도부터 해보겠다고 이 무일품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던 사람도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또 은덕을 입은 내리오선님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그냥 다양하게 왔습니다 여기에. 저는 먼저 87년도에 평화민주당 때 이 실질적으로 노란 깃발을 들고 전국을 누비고 그때 당시에 저 때문에 친구들까지도 같이 쫓아다녔었는데요. 그때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아버님께서 해공신익기 선생님 때 이 청년부장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 집 앞에는 이 초소가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우리 아버지는 진짜 빨갱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이야 커가지고 성장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버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아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이 다음에 크면은 아버님처럼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조금은 남보다 일찍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이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열심히 시민사회 단체부터 각종 단체부터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학교 운영위원장도 10년 했었고요. 협의회장 10년 했었고 체육회 FC에 4군데 고문했었고요. 이 부회장도 했었고 하물며 소개를 도의원 때도 안 해줘가지고 제가 강주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해가지고 제 스스로 다니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서 제 스스로 소개를 저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경기 도의원을 하고 도의원도 재선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어렵사리 국회의원에 들어와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강주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잘하진 못했는데 이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습니다. 태권도하고 육상을 했었는데 사실 운동을 하던 놈 치고는 그래도 조금 낫다 그래가지고 이 시험을 봐가서 유학을 갑니다. 바로 성남시로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유학을 가서 성남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에 총동문회가 있고 이러다 보면 총동문회 체육회에 보려면은 성남시에 많은 정치인들이 저희 성일고등학교가 가장 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와서 인사들을 해요. 그때 처음 만난 게 이재명이라는 사나이죠. 근데 이재명을 처음 봤을 때 허여멀건 게 잘생겼더라고. 나보다는 조금 약하지만은 그나마도 잘생겼는데 얼굴이 완전 기공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이 자식은 부잣집 아들인가 보다. 부잣집 아들이 진짜 편안하게 정치하는구나. 왜 변호사에다가 누구나 다 우회할 수 있거든요. 얼굴이 진짜 우유빛깔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실질적으로 기공자 스타일로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부잣집 아들의 이런 줄 알고 이 소개는 해줬지만은 나중에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쌀 편지봉투 같은데 쌀 얻어가지고 집에서 받아다가 해가지고
먹고 자랐었는데 제 고생은 고생이 아니었더라고요. 71년도에 초등학교 졸업하고서는 안동에서 성남으로 왔을 때가 이 판자촌 서울에서 내몰기 위해서 강주 대단지 사건이거든요. 강주시 그때 당시에 거기가 중부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강주 대단지 사건 때 그때 당시에 이재명 부모님 따라서 강주에 와서 상하수도 자체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에다 그냥 텐트 치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죠. 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죠. 어린 소년이 초등학교 졸업하고서는 결국은 산업 현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소년공으로서 일을 하면서 프레스에 왼팔이 늘리기도 해가지고 장애를 입게 되고 가진 고통을 다 가지면서도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진흙 속에서도 꽃이 자라듯이 그 자기의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고 오직 공부만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대학을 갑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잘 아실 테니까 대학도 본인이 서울대학교 갈 수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중앙대를 가게 되죠. 그러면서도 중앙대에서도 정성호 의원님이나 다양한 의원님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공부를 아주 잘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탄희 판사님처럼 판사를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판사의 길을 걷지 않고 인권운동인 변호사의 길을 걷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명 깊었던 게 이 학창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때 당시에는 이제 노무현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내가 그동안 소년공으로서 또 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인권 변호사로 다닌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재명은 나야말로 진짜 도와줘서 함께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시장 나왔을 때도 저도 그때 재선에 당선되고 이재명은 초선 시장이 됐죠. 근데 성남시장 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성남시장 딱 당선된다. 워낙 빚이 많아서 모라토리움 선언하죠. 모라토리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모모 시장이었는데 그때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시장이었는데 이 성남시청을 좀 가게 줬었습니다. 그래서 빚이 워낙 빚이 많았는데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3년 6개월 만에 가장 빠른 탈출을 합니다. 가장 빚이 많았던 성남시 재정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재정이 가장 많은 성남시가 되었죠. 성남시장이 2번 재선하면서 성남의 다양한 발전을 시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서부터 또 산후조리원서부터 다양한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도지사에 출마하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돼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우리 이탄희 판사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공무원들이 바뀌질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잘하는 것 중에 이재명 후보자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공무원을 잘 활용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경기 도의원 7대 8대 도의원 출신입니다. 경기도에 저희 당 전멸했을 때 12명 도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많은 분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죠. 이인재, 그죠? 손학규, 그 다음에 김문수, 남경규. 많은 분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지만은 청렴도 13위, 14위였어요.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 행정력 15위. 그나마 손학규 대표 때 7인가 한 번 했었죠. 실제로 그 공무원들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공무원들을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연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정력 1위 나왔었죠. 경기도가. 그죠? 그리고 청렴도 1위입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리더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착하시죠. 너무 착하시다 보니까 확 틀어질 때 틀어져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도 100% 말을 듣질 않죠. 우리 국회에서 하겠다고 당정 협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부가 말을 안 듣습니다. 잘. 실질적으로 이런 것부터 뜯어고쳐야 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공무원개혁해야 됩니다. 좀 심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추락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문제 그게 가장 큰 원인 아닙니까? 이 부동산 정책 다 누가 만듭니까? 거의 공무원들이 만들거든요. LH나 국토부는 자기 밥그릇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뜯어고쳐지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바로 여러분들께서 전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사가 돼서 왜 이재명인지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지 선언은 안 하지요. 왔다 갔다 하죠. 우리 성관님도 여기 와 계실 텐데 제가 이 선은 잘 안 넘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정치를 해고 와가지고 제가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세계 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 돼서 얼마 전에 4박 6일로 해서 미주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미주는 더 심각하고 더 난리예요. 실질적으로 재외동포 분들께서 이번 선거 지면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제가 한 분만 모실게요. 아까 우리가 동원 안 하신 분 좀 잠깐 와보세요. 아니 잠깐 와보세요. 이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러면.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자 더불어민주당의 세계 한인민주회의에서 아틀란타 초재 이상훈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읽어주세요. 이거. 누구이더라? 네. 근데 안 보여요? 동생들을 통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내년에 한국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5년 동안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이니 이재명 후보를 당선될 수 있도록 어디 갔노? 어머. 당선될 수 있도록 당선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이팅!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미국에 뉴욕 갔다가 아틀란타 갔다가 LA 가서 동포간담회를 한 군데에서 보통 5개, 6개, 기자간담회를 2, 3군데씩 해가지고 거의 강행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셔요. 저한테도 계속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한 350명의 재동포 분들이 들어와 계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저희들보다 더 절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이라고. 근데 언론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원팀이 안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원팀이 안 됐습니까? 원팀 됐잖아요. 오늘 여기 딱 봐봐요. SK에 총괄했던 우리 원욱이 형님 하셨지. 그죠? 거기에다 오늘 2시에 4050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낙연 대표님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시의원 중에 누군지 아세요? 박인서 의원님이에요. 도의원인가요? 구의원. 아, 여기 구구나 참. 울산시니까. 박인서 구의원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지만 4050 제가 위원장이지만 우리 박인서 구의원님께서 울산시의 4050 위원장님이십니다. 저희가 치열하게 후보자들을 위해서 싸웠지만은 어느 한 후보자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는 다시 원팀이 되어서 더불어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원팀이었습니다. 다만 후보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훌륭했기 때문에 내가 지지했던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거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가 확정된 뒤에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고 원팀이 되어서 더 열심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뛰는 것입니다. 오늘 울산에 와가지고 이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사실 아까 우리 이탄희 의원님도 뭔가 하나 들고 오고 우리 양희원영 의원님도 뭔가 들고 왔는데 난 뭐 들고 나가야 되나? 이래다 핸드폰이라도 보는 척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다행히 우리 황운하 의원님께서 안 보고해 주셔서 저도 안 봐도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준비 안 된 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전국을 한 5바퀴 돌아왔습니다. 울산도 오늘 한 5번째인가 6번째인가 왔어요. 제주도는 이제 한 50번 갔었고 그랬는데 실제로 제주도가 첫 번째 이 경선지라 거기를 집중을 갔는데 어머 대전으로 바뀌네. 대전은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조금 실망한 적도 있는데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의 미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사실 어떻게 돌아가든 대한민국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나의 자신, 나의 귀한 미래 세대들이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산이 중심이 돼서 울산이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다짐을 굳건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 7인회라고 들어봤죠?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실세라고 시간을 2배를 더 썼어요. 근데 저도 여기도 잘 보여야 되니까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지막 이원우 의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밖에 우리 시민 당원 여러분들이 포스티지로 질문을 쭉쭉 적으신 거를 위로 올려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에 답변하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마무리하는데요. 어떤 죽어도 6시는 안 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집중력 있게 나머지 30분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원희 의원은 있는 그대로 하더라도 워낙 보석 같은 존재라서 뻥튀기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잘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잘 보탤 줄 모릅니다.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입니다. 우리 이현욱 선배가 삼선이신데 늘 겸손하세요. 당원한테 1등하고도 후배들을 위해서 그냥 양보하잖아요. 국민영상에서 이용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최고위원은 안 되셨지만은 최고위원보다 더 역량이 깊으셔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본부의 조직 총괄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본인이 갖고 있던 이 모든 역량을 대한민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뿌려서 반드시 승리의 키워드를 찾아낼 것이다. 자, 경기 화성에 이원우! 저는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벗겨도 되죠? 마이크 하나 있으니까. 백신도 다 맞았고. 먼저 하나, 저도 한번 이렇게 읽어줘야 되나 봐. 그래야지 젊어지나 봐요. 이탄희 의원님이나 양현영 의원님처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주호영 조직총괄본부장, 판사 14기, 권영세 총괄특보단장, 검사 15기, 권성동 당무지원본부장, 검사 17기, 정점식 네거티브 단장, 검사 20기,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검사 21기, 김경진 대외협력특보, 검사 21기, 박형수 네거티브 부단장, 검사 22기,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검사 24기, 김용남 공보특보, 검사 24기, 김재원 선거전략본부장, 검사 26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뭐예요? 캠프. 네, 서울중앙지검 여의도지부. 네. 제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에 잠깐 글을 조그맣게 아주 짤막하게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치밀더라는 게 그거죠.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 문제가 제일 치밀더라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희가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할 때 지금 21대고 20대 말에 공수처법도 통과시키고 그게 뭐 작동을 안 해가지고 또 21대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수처장을 뽑는 절차를 바꾸기도 하고 등등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추진을 한 거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안 바뀌니까 여전히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되는 순간 검찰공화국의 완성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원팀하고 뭐 중앙캠프는 다 됐습니다. 중앙 선대위는 다 되고 아마도 이제 그 시도당 이렇게 내려가고 지역위원회 되고 아직 당원 사이에는 약간의 그 갈등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이제 금방 극복이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우리가 최소한 공감할 수 있는 단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치를 떨던 검찰공화국이 완성되는 꼴은 절대로 볼 수 없겠다. 이 말을 공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여기 온다고 약속할 때는 그 신분이 그냥 우리 안민석 의원님하고 같이 주식 총괄 특보단장 이렇게 맡았었는데요. 안민석 여기에 사진은 없지만 아마도 뒤에서 이렇게 후광이 그려있는 그림 보이시죠? 이재명 후보님 뭐 이렇게 그 세 명이 친구입니다. 네, 가까운 친구들이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될 때도 그때도 이제 원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죠. 그런데 이른바 친문과 그 비문이었던 이재명 사이에 이 두 후보 간에 아주 무지하게 격렬하게 싸웠죠. 격렬하게. 그리고 근데 뭐 그것이 섞이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큰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당시 제가 이재명 후보한테 한 4, 5일? 경선 끝나고 4, 5일 일주일 이전 그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야 잘 됐냐? 그랬더니 야 죽겠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래서 당시 이제 박강원 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이셨는데 박강원 선배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경기도당 당직을 하나 주시면 제가 좀 빨리 조율해가지고 원팀을 좀 만들어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심정 그 이후에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세균 한번 대통령 만들어 보려고 저도 임종성 의원이 뛴 것만큼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거야 이제 경선이 끝나고 이제 하나로 합칠 수뿐이 없는 조건. 그리고 말 그대로 뭉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많은 시간이 지금 흐른 것 같아서 그냥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할게요. 낙태주 시인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시인의 시가 있는데 풀꽃이라고 하는 말 다 알 거예요. 풀꽃 2도 있고 풀꽃 3도 있거든요. 풀꽃 3도 아십니까? 풀꽃 1은 아마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많이 아실 텐데 풀꽃 3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좀 보면은 여론조사에 나온 것보다 아마 체감하는 거는 훨씬 더 안 좋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울산이라고 하는 것이 불경에서 한 중간 정도, 평균 정도 되죠. 항상 투표 결과를 보면은 부산이 조금 더 나오고 경남 좀 더 나오고 그 중간 어느 쪽에 울산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만나면 아직도 암울하고 이것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경기도도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이나 안민석 의원 지역이나 이런 이렇게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정말 입을 안 열어주면 얘기 안 해요. 그냥 듣고 가는 거지. 근데 문재인이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 불안한 데가 죽겠지? 이렇게 입을 한번 이렇게 툭 열게 해주면은 그냥 침이 튈 정도로 얘기를 막 하시고 그래서 정권에 대한 비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암울하지 않은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선거가 3월 9일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나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였으면 저희 참패합니다. 참패. 근데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보는 선거거든요. 미래의 리더십을 새롭게 보고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 정권 심판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비전을 얘기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그때 실제로 후단협도 만들고 당연히 별짓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만들어내셨는데 그 다음 저기 때도 마찬가지죠. MB 때 MB에 대한 교체 지수가 7일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됐죠. 그때 여러 가지 시대 정신을 읽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비전 선거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 조건이 이거다. 뭉쳐야 된다. 이런 거여서요. 먼저
시를 하나 잠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태주, 풀꽃 3, 나태주.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3줄짜리인데. 네, 끝났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이거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마이크 이상한데? 풀꽃 3, 나태주,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번에 다시 한번 꽃을 피워서 민주정부 4기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꽃을 제대로 피워보는 그런 나라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핵심이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되고 그 열정을 이 자리에서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의 친구 깐부. 자, 의원님들 다 올라오시고요. 올라오셔서 마이크 좀 잡으시고요. 조금 이따가요. 저기 우리 오신 분 중에서 당원 생활을 가장 오래 하신 우리 선배님들이 어느 분이실까요? 40년 이상 되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40년 되었다. 안 계십니까? 속초 갔더니 43년 분이 계시더라고요. 안동에서도 45년 되신 분이 계시고요. 근데 이제 울산이 지금 국회의원이 6분이죠. 6분 중에서 한 분밖에 민주당 의원이 안 계시다는 게 여전히 울산은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지역에서 당원 생활을 헌신적으로 하시면서 때로는 빨갱이 소리도 듣고 종북 소리도 들으면서 우리 울산을 지켜오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우리 함께 이것도 우리 미리 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큰 절은 좀 오버할 테고 배꼽 인사로 울산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서 남은 시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여러분들? 자, 차렷. 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의원님들 저 포스트지를 보시고요. 내가 볼 때는 가장 연로하신 초선 당원 의원님들부터 해서 각자 관심 있거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한두 장 포스트지를 각자 피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양 의원님도 그렇고. 네, 제가 뽑은 포스트잇은 이재명 후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유능함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유능함. 이 시대가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네, 다음 이탄희 의원님. 자, 속도 있게 진행합시다. 이탄희 의원님. 저는 이거 제가 고른 게 아니고 우리 임종석 의원님이 골라주셨는데 죽이지 못하면 죽어야 하지 않는가.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역사책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 어떻게 남을까요? 촛불 정부로 남을 겁니다. 20년, 30년 지나고 대한민국 역사책에 교과서에 이렇게 시작하겠죠. 2016년부터 2017년 촛불혁명이 있었다.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촛불 정부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5년에 끝나면 촛불 정신을 잘 구현한 정부였다. 대한민국이 완전하게 전환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기 어렵잖아요. 반드시 5년 더 기회를 부여받아서 10년 동안 우리가 주구장창 노력을 해서 이만큼 올려놨다.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 만들면 5년이 해프닝이었다. 그리고 과거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데려와서 새로운 시도를 했던 모든 사람들을 멸족시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들, 지방의 의원들 전부 다
아주 참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꾸겨버렸네. 판사님 네, 앞으로 네. 15분 동안에 저거 다 대답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네. 죽이지 못하면 죽어야 하지 않는가. 죽이겠습니다. 이정성 의원님. 제가 4장을 뽑아왔는데요. 승리를 위한 발걸음에 당원이 함께합니다. 당연히 그러셔야겠죠. 뭉쳐야 잘 산다. 다 같이 뭉치자. 우리는 원팀이니까 당연히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원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남시립의료원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죠? 이재명 지사가 이 실질적으로 성남시장 되기 전에 의료원, 성남시립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시장이 돼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공의료원이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걸 잘 느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산 확보됐다. 예, 예산 확보됐답니다. 역시 국회의원은 누구? 이상원입니다. 나 여기 국회의원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왜 그렇게 격하게 형수에게 쌍욕을 하셨나요? 예, 풀버전을 들어보시면은 이 형수가 어머님한테 욕한 것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어떻게 또 이 문제가 발목을 이렇게 뽑았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저는 대한민국 그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없었으면 노무현이 있었을까? 그건 불가능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걸 해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많은 탄압을 당하고 가장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기고 현해탄에 빠져줄 뻔도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했던 것은 집권하자마자 용서하에 국민통합 이런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IMF를 조기국법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그분이 남긴 어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이뤄야 한다. 근데 요즘 최근에 이재명 후보님께서 보인 그 행보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 수용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정책도 후퇴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부동산 문제가 또 그 발목을 잡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지고 어려운 난국을 꼭 돌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해 드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가올 암울한 미래에 이재명 후보가 적합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전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기술 발전으로 너무나 많은 게 바뀌고 있죠. 저희 어머니 70대 이제 중반 넘으셨는데 제 나이 정도 40대, 50대 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은 더 빠른 기술 속도의 사회로 갈 것 같은데요. 그게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전환의 위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걸 위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세상의 종말을 늘 얘기하는 그런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위기, 위기, 위기. 문제다, 문제다, 문제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전 정치인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 유능함을 가지고 일꾼이, 누구는 술꾼인데 누구는 일꾼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시대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 이 전환의 기회를 낚아챌 사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일자리 만들고 이 성장의 기회를 만들 사람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대본이 없으면 얘기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즉석에서 그 주식에 대한 것, 에너지 산업에 대한 것, 디지털 산업에 대한 것 정말 그렇게 나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을 사실은 저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저는 놀랐어요. 제가 25년을 에너지 운동을 했는데 잠깐 몇 마디 같이 회의하고 논의하면서 너무나 간편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핵심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있는지. 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앞으로 더 저처럼 느끼시려면 정말 같이 열심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돕니다. 네, 제가 비슷한 질문들을 몇 개 뽑아왔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짧게 답변드릴게요. 울산시장 하명수사 진행 상황 어떻게? 이게 이제 아마 하명수사 수사 진행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 궁금해하신 게 재판 진행 상황 같아요. 근데 내년 대선, 내년 지방선거까지 절대 1심 선고가 안 됩니다. 이게 내년 말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대선 때, 내년 지방선거 때 여러분들이 여론전에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1심 선고는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물론 1심 선고가 빨리 나와서 무죄로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또 언제 나와도 저는 전원이 무죄로 될 거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에 대선 지방선거 있기 전에까지 선고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짜뉴스 휘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을 검찰이 뒤바꿔 놨다라는 확신을 갖고 여론전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기현 시장 시절 KCC 역세권 개발사업 도시군 사장에 고발되었습니다.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적극 관심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죄 판결 시 수사검사 금평을 최하위점으로 반영시켜주세요. 일본에서만 해도 무책임하게 기소했다가 무죄가 되고 나면 검사가 옷을 벗습니다. 우리는 무죄돼도 검사가 까딱없어요. 그래서 이 검사들이 함부로 기소를 합니다. 이건 제대로 바꿔야 되고요. 검찰개혁,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를 하고 결론을 정해놓고 불기소하고 죄가 있는데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하고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걸 반드시 분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걸 보고요. 공수처의 수사 능력 이래도 될까요?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저도 실망이 많습니다. 지금 1년 가까이 되는데 하나도 기소 못하고 하나도 구속을 못했어요. 이번에 근데 그거는 저는 좀 잘 알지만 지금의 공수처 규모 가지고 지금의 인적 역량 가지고 그게 안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법을 다시 한번 개정해서 인원도 늘려야 되고 유능한 자원을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시간이 걸리고요. 검찰 출입기자단 제도 폐지해주세요.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출입기자단 여기에서 검찰이 언론 플레이 장난질 얼마나 많이 치는지 몰라요.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이거 아마 이재명 후보가 되면 폐지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강한 추진력으로 해결될 거로 봅니다. 당내에서 조국의 강, 추윤 사태 이런 거 좀 용어 좀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윤석열 비리 좀 직접 밝혀서 세차게 공격 좀 해라. 우리끼리 자학이나 하지 말고.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윤석열한테 맨날 얻어 터지지 말고 줄리와 서울대 카르텔, 조나무 이런 거 좀 제대로 언제부터 윤석열과 줄리가 동거에 들어갔냐 이런 거 좀 제대로 좀 물어봐. 안 되죠.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좀 제대로 잘 대응하겠습니다. 네. 줄리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아니 이제 질문이 이제 있어서. 자, 다음에 우리 이사님. 네. 저 6개 들고 왔습니다. 1번. 쩍벌 좀 우째 해주소. 쩍벌 이렇게 저도 볼 때마다 고무줄을 이렇게 싹 감아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좀. 네. 그리고 새로운 민주당을 위해 모두 힘을 합쳐 화이팅! 국힘 울산 회동에 버금가는 이벤트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벤트로는 좀 약하려나요? 그리고 울산 더민주 화이팅! 청년위원회도 화이팅! 청년위원회 분들 오셨어요? 청년위 분들 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화이팅! 청년의 꿈에 대한 생각은 새로운 기회와 융합의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청년들이 좀 꿈꿀 수 있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진짜 뭉쳐야 합니다. 쫄지 맙시다. 뭉치면서 한다. 저희 쫄지 않습니다. 응원 메시지. 또 울산 좀 챙겨주이소. 우리를 챙겨주이소. 3월 9일날 챙겨주면은 자동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웃자면 대선 이길까요? 뭉치면 이깁니다. 대선 이후 진다면 떠나야겠죠. 지구를 떠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이제 마무리를 선언을 하는데요. 이성훈 의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들 같이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요. 올라오세요. 그럼 우리가 내려가시죠.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주최 측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시고요. 올라가셔야 돼. 사진을 찍어야 돼. 아, 딱 가면 됐구만. 사회사 의원님들하고 위원장님들은 사회사로 오시고요. 최고 가운데 우리 이성훈 예. 자, 오늘 어땠습니까? 무치아 춘다가 새로운 형식으로 우리 의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요. 합천 갔다가 안동 갔다가 속초 갔다가 오늘이 울산의 4번째인데요.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 와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그리고 굉장히 눈망울 아주 그냥 너무 집중력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아주 감동을 이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성훈 의원님 말씀을 총평해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딱 6시 전 30초 남겨두고서 아까 좀 멋있게 간지나게 마무리를 하죠. 방법이 이원욱 의원님이 아까 나태주 시인 했잖아요. 그거를 같이 우리가 암송하면서 간지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성훈 의원님 마지막 말씀 30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잘 듣습니까? 좌우지간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시끄러우면 너무 시간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 울산 분들은 큰 줄을 좋아하니까 질리하지 말고 큰 줄 합시다.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였어요. 큰 줄 하자고요. 큰 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초 남았으니까는요. 이원욱 의원님이 나태주 씨를 복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을 아까 했고요. 우리 뭉쳐야 그러면 뜬다. 그러면 잘못해. 그 다음에는 울산은 그럼 뭉친다 이렇게 하죠. 파이팅! 일어나서 파이팅 한번 합시다. 자, 뭉쳐야 그러면 뜬다. 울산은 뭉친다. 할 수 있죠? 뭉쳐야! 뜬다! 울산은 뭉친다!